민법 국합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제1편 민법 총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 제1강 학습 목표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테마로 해서 우리 학습 목표를 정해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건립행동의 모습을 이해한다. 건립행동의 모습. 이 건립행동이 뭔가를 우리가 요걸 기본서를 읽어나면서 건립행동의 모습들을 약간은 우리가 암기해 주는 거 1강의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되고요. 자, 이번에 뭐예요?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말한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수학 공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법률 요건이 뭔지, 법률 사실을 뭔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법률 행위와 준법률 행위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1강에서 요 세 가지가 바로 학습 목표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기본서는 우리가 펼쳐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우리 첫 페이지를 딱 보면 1. 법률 관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법률 관계라는 게 의미해서 우리가 탄생하게 된다고. 자, 법률 관계입니다. 자, 이 법률 관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률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줄인다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가 바로 뭐냐? 바로 법률 관계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법이라는 것은, 자, 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법이 있죠. 여기 율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그래서 법률 관계예요. 법률 관계라는 것은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가 꼭 법률 관계다라는 설명이 우리 이제 기본서를 펼쳐보면 한 석줄로 딱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법률 관계에서 기본 포인트는 뭐냐? 바로 그 우리가 한번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C라는 사람한테 팔았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을한테 팔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을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줘야죠.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보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갑은 뭡니까? 을한테 뭘 줘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은 을한테 잔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의무가 있으면 이 사람은 권리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가 바로 뭐예요? 이게 법률 관계라는 의미로 지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관계의 포인트는 결론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가 바로 뭐예요? 법률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법률 관계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가 법률 관계고, 그러면 법률 관계는 결론적으로 권리 의무 관계로 기결되는 이유가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법률 관계의 변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보죠.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이 사람은 잔금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의무만, 이 사람의 의무가 있으면 이 사람은 권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에 권리가 있으면 상대편 의무가 관계죠.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가 바로 법률 관계다. 다시 한번 형성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권리 의무 관계에서 형성되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우리가 음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된장국을 끓인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된장국이라는. 요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서 필수 요소는 뭡니까? 바로 된장이겠죠. 된장.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겠죠. 재료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두부도 좋다. 두부도 넣자. 돼지고기도 넣자. 여러 가지 재료. 그러면 부글부글 끓여요. 이게 바로 된장국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된장국이 형성되면 결론은 맛있다, 맛없다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름이 뭡니까? 민법 선생님이 국합성이죠. 왜 국합성이에요? 부모가 지어줬으니까 국합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자들이 명명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명명을 할고 그랬더니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이름을 짓자라는 거예요. 법률 사실. 그러면 요 된장국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법률 요건이라고 이름을 짓자
되니까 그래서 법률 요건이 되고요. 요 맛있다 맛없다가 결론적으로 법률 효과로 이름을 짓자라는 거예요. 법률 효과. 그러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는 이런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 사실이다. 자연스럽게 개념을 끌어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일단 뭐예요? 모든 게 원리에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고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관계는 뭐냐? 이거는 뭐예요? 바로 원인이 되고요. 이게 바로 법률 효과의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끌어냅니다. 법률 효과의 원인. 법률 효과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법률 요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네요. 법률 요건의 결과가 바로 뭐다? 법률 효과라는 거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요건과 결과 효과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게 우리가 형성해 들어가고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된 원인이 바로 법률 요건이다. 그럼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는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법률 요건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민법에 문의하는 사람이 뭐예요? 민법을 우리가 이제 숙지를 할 때 자꾸 헷갈려요. 법률 사실이냐, 법률 요건이냐, 법률 효과냐,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눈으로 익히는 거에 포인트를 둬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시엇이 되니까 시엇, 그 다음에 여기는 이응이니까 이응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마다 히읗이니까 일단 크기는 됐죠. 시엇 다음에 이응이고 이응 다음에 히읗이니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는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일단 법률 사실과의 관계와 법률 요건의 관계, 법률 효과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해 두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자, 갑하고 을하고 요 집이 하나가 있어요. 을하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그래요. 갑이 을한테 뭐라요? 집 사달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청약이라는 거네. 청약이라는 게 하나 탄생하고요. 알았다. 자, 성락이라는 게 탄생하네. 그럼 청약과 승낙이 불꽃이 튑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계약이라는 게 형성되고, 그러면 갑은 뭡니까? 갑은 집을 을한테 주죠. 정해줄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잔금을 치러줄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청약과 승낙이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로 법률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 요건이다라는 걸 찬성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법률 효과라는 게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청약과 승낙은 대표적인 뭐예요? 법률 사실이 되네. 이 두 개의 자료가 불꽃이 돼서 계약이라는 걸 형성돼서 법률 요건을 구성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뭐예요? 효과가 바로 법률 효과라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권리 변동과 원인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 우리가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기본을 잡고 가야죠. 권리 변동과 원인. 권리의 종류,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배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배권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힘이라는 것은 물건이죠. 물건은 절제권으로서 알아서 지배권의 의미를 갖춰주고, 채권이라는 것은 청구권이죠. 대표적으로 청구권.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요. 3번을 꼭 기억해 둬야 돼요.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자, 형성권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권리 의무 관계에서 아까 법률 관계라는 걸 형성해 놨는데 우리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는 게 바로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되고 있죠. 근데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이게 대표적인 형성권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형성권이란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있다. 의무는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발생하는 게 배선권이다.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 통지, 요 형성권은 아주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모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자, 항변권은 속된 말로 버티는 권리가 바로 항변권이다. 권리의 종류는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라는 게 있고 형성권이란 뭐예요? 일방적인 통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항변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데 우리 계약법에서 동시이행 항변권, 이게 대표적인 항변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계약법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권리의 종류 정도는 한번 책에 없더라도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이 있다라는 이 정도 의미를 우리가 받아보자고요. 자, 권리라는 종류를 우리가 잡아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베푼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게 뭐가 있느냐? 바로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 게 있고 법률행위와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이라는 게 우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법률행위는 대표적으로 나중에 배울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하는 게 그래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하는 게 대표적인 법률행위야. 의사표시가 없는 게 대표적인 법률 규정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관계를 머릿속에 형성해야 돼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러면 법률 요건에는 대표적인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 체계를 잡아두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여기 무슨 표시라고 써놨어요? 의사표시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의사표시는 대표적으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요거는 무슨 표시냐? 바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이것도 대표적인 의사표시야.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보면 의사표시는 자,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다고. 자, 대표적으로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바로 법률 사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법률 사실이 법률 의사표시가 뭉쳐서 계약이라는 걸 형성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익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의사표시, 그 다음에 여기 사실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이다.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다시 한번 형성해 두시고 그러면 요 사인들을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완전히 와꾸를 짜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요. 계약은 법률 요건이요. 법률 요건은 대표적으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는데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게 바로 법률 행위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법률 효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죠. 여기에 이제 원인이 되고 여기에 이제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법률 요건의 법률 효과의 원인이 뭐냐? 바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권리 변동은 뭡니까? 자, 발생하고 여기 있죠.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그래서 발생을 뭐라고 그래? 득이라고 그러고 요 소멸을 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득실 변경이다. 그러면 권리 변동의 등류는 득실 변경. 그래서 취득, 그렇죠.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의미 3단계를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권리 변동의 모습을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가 발생과 변경과 소멸이라는 요 의미를 봤으니까 무슨 변경이 된다? 득실 변경이 된다.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은 대표적으로 여기 있네요. 법률 요건이야. 다시 이제 정립을 합니다. 법률 요건은 대표적으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뭘 필수 불가결한 거다?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의 관계. 법률 사실은 크게 사람의 인식작용, 요 의식작용이 포함되는 게 바로 용태가 된다라는 거고 사람의 인식, 의식작용이 포함되는 게 맞는 게 바로 사건이야. 제가 태어나고 싶어 뭐예요? 죽고 싶어 죽어요? 그냥 죽는 거야. 아무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일종의 대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출생하고 싶어 출생해요. 아버지가 낳아주니까 출생하는 거지. 그러면 출생은 대표적으로 대사건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해야 이제 앞으로 기본서를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고 모든 책을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요 관계 머릿속에 체계를 일단 넣어두고 자, 요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 권리변동의 원인,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하고, 권리변동의 모습, 권리변동의 원인, 요건과 사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필수 불가결한 거고, 용태와 사건이라는 걸 또다시 한번 인지를 해 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서 페이지 가면 이 페이지에 법률 관계의 변동과 원인,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 요런 사실이 머릿속에 딱 베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첫 코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뭡니까? 제가 그래요.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다독이라는 게 있고 다문이라는 게 있고 다상량이라는 게 있어요. 다상량이라는 게 있어요. 다독이라는 것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일단 동영상은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독, 다문, 다상량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상량이에요. 많이 생각하라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강의 이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겠다고 자 이제 민법책도 사고 뭐다 첫 페이지 몇 장 읽어요? 안 읽힌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일단은 뭡니까? 들어야 돼요. 듣고 다독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는 다상량을 해야 돼. 다상량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책을 읽을 때 글씨를 읽고 있어. 글씨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 아세요? 법률 요건이 뭐냐? 그러면 법률 요건이지. 이렇게 읽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체계를 잡아요. 법률 요건은 뭐예요? 원인이다. 뭐의 원인이다? 바로 권리변동의 원인이 법률 요건이다. 라는 결론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권리변동은 아까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인. 그럼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이제 살아서 글씨가 움직여야 돼. 그 살아서 움직이는 게 바로 뭐예요?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길을 일단 뚫어야 돼. 길을 뚫는 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많이 생각해. 그래야 우리가 발전성이 있어요. 민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안 올라가.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냥 갑자기 튀어요. 또 안 올라가요. 또 갑자기 튑니다. 또 안 올라가요. 갑자기 튀어요. 이 계단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민법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참을성이 있어야 돼. 참을성. 인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요 칠판에 우리가 딱 쏘아준 거 요걸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우리가 이제 우리 기본서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구분이라고 딱 나와 있어. 저렇게 나와 있죠.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래서 법률 효과, 결과, 목적, 맛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료에 해당되는 게 법률 사실을 구성한 게 용태와 사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단, 원인이 되는 게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은 대표적으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라는 거. 요리. 거기에서 맛있다, 맛없다가 바로 우리 법률 효과가 된다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권리의 발생이야. 발생이라는 거예요. 발생. 아까 취득이죠. 자, 발생이라는 것은 취득이야. 자, 취득이라는 것은 A가 처음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래서 원시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원시취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승계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승계취득이다. 자,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는 뭐냐? 권리하자를 애시당초 승계하지 않는 게 원시취득이 돼요. 권리하자를 승계한 게 승계취득이다. 자, 승계취득은 또다시 이전적 승계라는 게 나눠져요. 이전적 승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표적으로 설정적 승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설정적 승계가 있고 이전적 승계는 대표적으로 특정 승계라는 게 나눠지고 특정 승계와 뭘로 포괄 승계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에는 이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나눠야 돼. 자,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했으면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았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원시취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바로 B한테 집을 팔았다. 그러면 A가 B한테 팔았으니까 승계취득이 되죠. A가 B로 바뀌었다. 이전적 승계가 돼. 그러면 A가 B로서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무슨 승계다? 바로 특정 승계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써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발생에는 취득,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무슨 취득이 있다? 승계취득이 있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설정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대표적으로 상속이라는 게 있네요. 상속이라는 것은 특정 승계는 아니죠. 아버지로부터 모두 권리 의무를 승계받죠. 그래서 대표적인 포괄 승계가 된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칠판을 보시면 우리가 권리의 발생은 원시취득이다. 개념은 최초로 권리를 취득한다. 자주 병철되는 거예요. 자, 건물의 신축이라는 게 있고, 자, 대표적으로 이제 무주물 선점이라는 게 있고, 무주물 선점은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리갈 마인드를 형성해 나가야 돼요.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죠? 참새예요, 참새. 참새를 세자로 건쳐봐라 그랬더니 거진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짹짹짹. 방앗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안 돼요. 자, 이 참새라는 것은 무주물이야. 무주물이에요. 자, 참새는 먼저 잡는 놈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무주물 선점이라는 게 탄생하고, 요 참새는 동산이다라는 걸 의미를 끌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끌어가요. 그게 대표적인 무주물 선점, 유실물 섭도, 시효취득, 선의취득. 여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뭘까요? 요 시효취득과 관련돼서 올해 역시 출제가 됐고요. 앞으로 시효취득에 대해서 단단히 해야 되고, 시효취득에는 대표로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민법 245조 1항이라는 게 있고요.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민법 249조 요와 관련돼서도 앞으로 물권법에서 집중타를 날려줄 겁니다. 그렇다면 원시취득부터 잘 적어해요.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걸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자, 승계취득이라는 것은 아까 있죠. 권리를 앞 사람으로부터 승계받는다. 그러면 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 기준은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게 원시취득. 권리하자를 승계하는 게 무슨 취득이 된다? 승계취득이 됩니다. 자,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 권리가 이전한다. 권리가 이전하는 거. 그럼 특정 승계에서 매매, 증여, 경매 조심해야 됩니다. 경매도 특정 승계가 된다라는 거.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요 경매는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자, 포괄승계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상속이 있네요. 회사합병. 상속이라는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승계취득이 된다. 봐봐요. 자, 상속이라는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취득. 승계취득은 뭘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눠지죠. 자꾸 상속은 포괄승계하고 승계취득하고 나눠서 본다면 나중에 자꾸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속은 뭐예요? 바로 대표적인 포괄승계 중에서도 이전적 승계 중에서도 설정계취득이 된다라는 거. 자, 설정적 승계는 뭐냐? 소유권의 이전이 없다.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이 설정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설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 설정이란 자, 개념이 나왔죠.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바로 설정입니다. 그럼 선생님,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뭡니까? 이게 대표적인 제한물권이라고 있어요. 제한물권. 또 순환 문법으로 빠지네. 제한물권은 대표적으로 영입물권이 있어요. 영입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다라는 거야. 담보물권. 그러면 영입물권은 뭡니까? 그러면 영입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이죠. 그러면 제한물권의 설정이 결론적으로 무슨 승계다? 바로 설정적 승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설정이라는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설정이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만한 상태를 설정만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의미해서 설정적 승계라는 의미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기본서로 우리가 봐서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기본서 사람이 죽으면 보험금을 남기죠. 우리가 수업을 들었으면 우리가 상황이 기본서에 우리가 표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3번의 권리 변동이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권리 변동 내용 3번 테마로서 1번 권리의 발생 취득, 원시적 취득,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 있다. 자,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 승계로 나눠진다. 마지막 줄에 있을 겁니다. 자, 뒷장을 넘기면 이전적 승계에 대한 개념과 설정적 승계에 대한 구별이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구별의 실익 여기에 나와 있죠.
자, 구별의 시등은 선계시등은 구권리자의 권리를 전제로 함으로 구권리자의 권리에 존재하는 제한이나 하자도 선계되며 뿐만 아니라 전주가 무권리자인 경우 결국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며 그러나 원시취득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기준은 권리하자를 승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원시취득에서 나중에 물권법에서 특히 자주 출제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효취득이 자주 출제되고요. 선의취득 자주 출제되고 포인트 잡아야 돼요. 포인트 잡아놓고 선계취득에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이제 이전적 선계와 설정적 선계가 있는데 요 경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경매 특정 선계가 돼요. 대표적으로 상속은 무슨 선계가 된다? 바로 포괄선계. 그러면 상속은 결론적으로 원시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이다? 바로 승계취득이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한번 포인트를 잡아둔다면 우리가 기본서를 읽는데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리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발생됐으니까 변경이 되겠죠. 자, 변경에 대해서 초심자들은 상당히 우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변경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거는 제가 첫째 따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 초심자들이 제일 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외우는 것도 참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주, 내, 작이다.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자, 주체의 변경이다. 그래서 주, 내, 작 이렇게 한번 숙지해 두시고요. 주체의 변경은 자 그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로 이렇게 가죠. 갑이 얼로 갔다. 그러면 이때는 주체가 변경됨으로써 대표적으로 이전 등기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주체의 변경이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내용의 변경은 본래의 채무가 채무 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 채무로 불능하는 것. 이게 바로 내용이 바뀌었죠.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서 손해배상 채무로 변질되는 것. 이게 대표적인 내용의 변경이라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용의 변경은 우리 기본서 가서 꼭 표시해놔서 본래의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변질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내용의 변경이라고 그런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작용의 변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한테 1억의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 주체를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민법 정직이 가지를 펼쳐나가면 엄청나게 펼쳐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1억을 이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갑이 을한테 1억에 대해서 을은행에 가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금전소비 대차. 소비 대차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면 뭐냐? 바로 이 사람은 금전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바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뭐다?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갑이 을은행에 가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을이 저당권 설정을 하자. 그래서 설정 합의가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뭘 해줬어요? 요 저당권을 설정해줬어.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라는 설정자라는 게 탄생하고 요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저당권의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을은행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당권자가 돼. 그래서 채권자면서 얘는 저당권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을은행이 뭐다? 1번 저당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번 저당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갑이 또 뭐다 쭉 가서 병은행에 가다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2번 저당권이네. 1억에 대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 1번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2번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순위가 승진한다. 그래서 2번이 1번으로 작용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그래. 그래서 대표적으로 1번 저당권의 소멸로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작용의 변경이라는 겁니다. 이 작용의 변경도 우리 지문상으로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 의미를 잡아 두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저당권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럼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수업을 듣는데 이 사람이 저당권자,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 이러면 답이 전부 뒤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어라 돼요.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을은 저당권자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권리의 변경은 주, 내, 작 다시 한번 해오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주, 내, 작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한번 다시 한번 숙지하고 가자고요. 자, 권리의 변경으로서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주, 내, 작. 본래의 채무인형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결됐다. 내용이 변경된 거고 작용의 변경으로서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2번이 순위성질한다. 2번이 1번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작용의 변경. 그래서 권리의 변경은 주, 내, 작. 다시 한번 우리가 멋지게 우리가 외워야 되거는 자꾸 헷갈립니다. 자, 주, 내, 작. 그래서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시면 여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은 우리가 이제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지구 밖으로 완전히 소멸하는 게 절대적 소멸이고 상대적 소멸, 건물을 병합하여 양도인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게 바로 상대적 소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 3번을 합치니까 권리가 취득되고 그 다음에 권리가 변경되고 권리가 소멸된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다의 권리 변동의 원인은 득실 변경이다라는 거. 취득. 변경, 소멸이다. 그렇게 이제 민법 정식에서 우리가 자 기초를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기본서를 넘겨서 이 권리의 변경을 찾아봐요. 저기 적고 있습니다. 자 권리의 변경 찾았어요? 예, 의. 자 이번에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특히 주, 내, 작.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글씨가 움직일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갑니다. 3번에 이제 권리의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과 뭐가 있다? 상대적 소멸이 있다. 그 정도 한번 잡으면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 사실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칠판에 우리가 써준 걸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 기본서를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됩니다. 자, 권리 변동의 원인. 우리가 복습 한번 해보죠.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권리 효과는 권리 발생이죠. 그러면 권리 발생의 원인이 바로 법률 요건이 되죠. 자, 그럼 봐봐요. 5억 원의 매도 청약을 의사표시로 해서 청약을 했죠. 5억에 매수했다는 승낙을 의사표시해서 불꽃이 튀어.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사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앞으로 이제 간단하게 소이청이라고 그럴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게 바로 법률 효과가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대표적인 뭡니까? 의사표시가 있죠. 의사표시를 필수 부각을 한 게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된다는 거. 그런데 의사표시는 여기 잘 봐요. 4입니다. 4.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요. 아버지가 의사표시 없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의사표시가 없죠. 그럼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상속이 되는 겁니다. 상속은 뭐다? 재산권이 이전되겠죠. 그래서 이 체계를 머릿속에 완전히 우리가 깨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관계 이걸 다시 한번 정립을 해둘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뭐가 있죠? 법률 사실 요거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법률행위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법률행위는.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서 하나다. 의사표시가 하나다. 단독행위가 돼요. 의사표시가 두 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계약이 되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이다. 대표적인 합동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계약, 합동행위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나누는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단독, 계약, 합동행위로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법률행위는 대표적으로 자, 매매계약, 분양계약, 매매예약, 의무부담행위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의무부담행위 기억 나중에 더듬어 놔야 됩니다. 장래 이행하에 따른 약속, 의무부담행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바로 대표적인 뭐예요? 바로 채권행위가 되는 거야. 채권행위. 채권행위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 채권행위가 바로 의무부담행위가 된다.
자, 처분행위라는 것은 물건행위야. 물건행위입니다. 물건행위라는 거야. 그러면 물건행위라는 것은 처분행위야. 그러면 물건행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처분 능력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처분 능력이 있어야 물건행위는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준물건 행위는 여기에서 이제 준이라는 의미를 잡아야 돼. 준이라는 것은 이거는 너라는 뜻이야. 물건이 아닌데 처분하는 행위가 바로 준물건 행위야. 그러면 준물건 행위는 대표적인 처분 행위가 됨으로써 우리 준물건 행위는 대표적인 채권 양도라는 게 있고요. 자, 채무 인수라는 게 바로 채권 양도는 물건은 아니거든.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처분 행위가 돼. 그래서 준물건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학에서 준이라는 것은 너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다 의미상으로. 자, 계약 해지와 해지, 취소, 그러면 단독행위라는 거. 그래서 법률행위와 관련돼서는 대표로 의무부담행위, 그 다음에 처분행위. 그래서 대표적으로 처분행위는 물건행위와 준물건행위가 있다. 대표적으로 단독행위라는 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쭉 나옵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넘기면 어디가 나와 있느냐.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에 우리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둘 수 있고요. 자,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법률사실이라는 게 있어. 자, 이제 법률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림을 그리자니 뭐 그렇게 뭐 쭉 설명하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은 도표를 좀 가져와서 그려봤습니다. 자, 영태라는 게 있어요. 영태. 영태라는 것은 사람의 인식작용이 포함되는 것. 영태. 거기에 대해서 사건. 그래서 법률사실은 그게 이제 영태와 사건으로 구분된다. 이게 이제 수강생들이 지겨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태는 밖으로 자,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외부적 형태가 되죠.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내부적 형태가 돼. 그러면 외부적 형태에 있어서 내가 행위가 적법하다 그러면 적법행위가 되고, 자, 외부적 형태로서 내가 평행을 했는데 남한테 피해를 줬다. 위법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외부적 형태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어. 그러면 적법행위는 대표적으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주고 나가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여러 번 들을 거예요. 자, 법률행위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단독행위, 취소, 해제, 추인, 채무, 면제, 단독행위. 매계약과 관련돼서 매매계약, 합의해제, 매매예약이라는 게 있고, 자,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여기 준이에요. 올해 이제 출제된 거죠.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닌 거, 법률행위에 가름해진 거. 대표적으로 표현행위가 있는데 의사의 통지, 올해 출제된 게 이거죠. 각종의 최고와 거절을 골라라 이거죠. 다음 준법률행위를 골라라 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표현행위로서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가 있고요. 감정의 표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올해 출제된 게 여기에 출제됐습니다. 최고라는 거.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무슨 행위가 있다? 사실행위가 있어. 그래서 거기 기본서 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 4번 테마 법률 사실을 보면 영태, 사건, 영태는 행위, 외부적 형태와 내부적 형태. 자,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서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표현행위로서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의 거절, 올해 2.5점짜리고요. 간념의 통지는 각종의 통지, 그 다음에 공탁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통지가 있고요. 감정의 표시라는 게 있어요. 감정의 표시는 곧 용서가 됩니다. 자, 비표현행위. 그거는 뭐 순수 사실행위, 혼합 사실행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뭐 지금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와 채무 불이행 책임. 그래서 불법행위라는 것은 750조 민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요. 채무 불이행 책임은 민법 390조에 규정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행위로서 대표적인 불법행위와 채무 불이행이 있다. 자, 내부적 형태로는 간념적 형태,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의사의 통지, 본인의 의사, 소유 의사가 있다는 것. 사건이 나오죠. 출생,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일종의 대사건이라는 거. 그러면 사망이라는 게 있죠. 사망, 여기 시간의 경과,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박스를 보면, 기본서를 보면 그 도표에서 설명이 쫙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봐봐요.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머릿속의 관점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방대하게 우리가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처음 하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추상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봤던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의 관계. 법률 사실에는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구분된다. 일단 그렇게 크게 체계만 잡고 들어가시라는 거. 하여튼 첫 시간에 우리가 뭐 상당히 처음에 강의 듣는 사람은 어려웠을지를 모릅니다. 이미 한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하여튼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